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장성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1972년 전남 장성. 저희 아버진 5 아들 딸내미 중 넷째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위로 큰아버지랑 같이 땔감 거리 구하러 산에 종종 가셨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큰아버지가 열이 있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혼자 산에 갔더랬죠. 주위를 봐도 땔감 할 만한 나무가 없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서늘해서 아버지는 산책 겸 무대뽀 본능도 있으셔서 일단 더 들어가 봤답니다. 얼마 후 산 중턱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말로는 매일같이 오는 산인데 처음 느끼는 분위기와 뭔가 찜찜한 느낌이 계속 발목을 잡았답니다. 근데 땔감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일단 베고 보자는 마음에 도끼로 나무를 내려치는데 계속 도끼질을 해도 나무엔 흠집도 안 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창한 날씨에 혼자 있는데 날씨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해서 도끼랑 지게 다 내팽개치고 막 뛰어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겪은 일을 말했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귀퉁이를 한 대 후려갈기시고 그 동네 큰 고목에 아버지 끌고 가시고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그날 밤 기도 다 드리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말은 아버지께서 나무질 하신 곳이 동네에 유산하거나 아기 때 일찍 죽어버린 시체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나무 밑에다가 심어놓는 장소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땔감은 큰아버지랑 막내한테 떠맡기고 산 주위 근처도 가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에디슨의 귀신 탐지기. 1919년 세계발명인협회에서 에디슨을 만난 유럽의 한 대학 교수는 에디슨에게 다음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귀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고 하자 현재까지 만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에디슨의 새 발명품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20년 유명 과학 관련 잡지에 자신의 귀신 탐지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에디슨은 곧 세계의 학계에서 이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계는 만들어 무엇에 쓰냐는 등의 심한 비판을 듣자 문제의 프로젝트를 혼자서 조용히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에디슨은 지구상 어딘가에 분명 귀신으로 남아 살아생전의 터득한 지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는 주장을 한 뒤 기계의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며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원형 기계를 완성시킨 그는 후에 흉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귀신 탐지기를 실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3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는 자신이 새로 지은 집에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고 신문에 제보한 시민 로버트가 며칠 뒤 토마스 에디슨이 집에 찾아와 무슨 실험을 해도 되냐고 하자 이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에디슨이 허름하게 생긴 기계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계속 허공을 향해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본 그는 당시 에디슨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에디슨이 들고 있던 기계에서 치지직 하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밑에라는 말을 반복하자 에디슨이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소리친 뒤 기계의 주파수를 맞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기계에서 밑에라는 단어를 반복하던 인물이 갑자기 이 무거운 집을 내 관 위에서 치워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은 로버트는 순간 섬뜩하게 놀란 뒤 그게 무슨 말이냐는 질문을 하였다고 하며 에디슨이 얼굴에 미소를 지은 뒤 집 밖을 나서며 인부를 불러 집의 지하실을 파보라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본 그는 이를 곧 진행한 뒤 지하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석과 오래된 관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931년 10월 84살의 나이로 병석에 누운 에디슨은 자신을 병간호하던 친인척들에게 만약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자신이 임종을 한 뒤 이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10월 18일 에디슨이 노안으로 사망하자 그가 일으킬 초현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자 집을 나섰답니다. 자신들의 손목 시계, 주머니 시계, 목걸이 시계가 모두 같은 시간에 멈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간 뒤 벽에 걸려있던 시계 역시 같은 시간에 멈춰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후에 문제의 일화를 신문에 기고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친인척들은 곧 시청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에디슨의 집을 찾아와 금고에 있던 모든 설계도와 원형 기계들을 회수한 뒤 그의 죽음과 관련된 시계 멈춤 사건을 전혀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귀신 탐지기를 제외한 모든 발명품들을 그의 박물관에 진열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서 MT 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남자 1명과 여자 1명은 커플인데 너무 사이가 좋아 솔로인 친구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죠. MT 가는 날에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해서 다 모여있는데 커플 중 남자만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전화해 봤더니 늦잠 자는 바람에 허겁지겁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되자 할 수 없이 여자는 친구들 먼저 보내놓고 남자친구랑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투덜대는 친구들을 먼저 보내놓고 여자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얼마 뒤 도착한 남자친구와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놀기로 한 장소를 찾아가려니 낯선 곳이라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닿을 수가 있었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경치도 좋고 물도 좋아 맘에 쏙 들었죠. 도착하니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여자도 남자친구와 그 사이에 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들과 오늘 하루 잠잘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으로 함께 갔는데 마당에 잔디도 있고 아담한 마루의 창문 사이로 보이는 전망이 이쁘고 좋았습니다. 마루에서 술을 먹으며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한 명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가게 가려면 20분을 걸어 나가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아침 늦은 게 미안했는지 자기가 사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내 남자친구가 가면 나도 같이 갔다 오겠다고 일어나는데 친구들이 팔을 꽉 잡으며 여기까지 놀러와서도 커플 티 팍팍 낸다며 구박하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멋쩍어 하며 방긋 웃으며 혼자 갔다 오겠답니다. 남자친구가 나가고 한참을 즐겁게 놀다 시간을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늦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원래 가게 갔다 오려면 1시간 걸린답니다. 다시 한참을 이야기하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곧 올 텐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여자는 너무 걱정돼서 혼자서 찾으러 가봐야겠다고 일어서는데 누가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남자친구가 한 손에 봉지를 들고 한 손으로 창문을 두들기며 나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거기서 뭐 하냐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손만 흔들고 있습니다. 여자가 장난 그만 치고 그냥 들어오라고 다그쳐도 남자는 손만 흔듭니다. 자세히 보니 평소의 남자친구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게 정말 핏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이상하다고 무섭답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2시간이 한참 지나 오더니 다짜고짜 나오라고 손짓만 합니다. 핏기 없는 남자친구 얼굴과 이해 못할 행동들의 여자도 남자친구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에 현관문 고리를 잡습니다. 친구들이 매달리며 남자친구가 정말 이상해 보인다고 가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여자는 장난인지 아닌지 모를 남자친구의 저런 행동이 점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남자친구에게 갑니다. 아이스크림 사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여기서 뭐 하냐고 하나도 재미없다고 화를 내는데 남자친구가 손목을 잡고 달립니다. 뿌리치려 해도 점점 꽉 조여오는 힘의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정신없이 한참을 달리다 숨이 터질 것 같아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뭐냐고 화를 냅니다. 창백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러했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가는데 걸어도 가게가 안 보이더랍니다. 한 20분을 걸었더니 조그만 가게가 있길래 아이스크림을 사고 계산을 하다가 TV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 친구들이 탔던 고속버스가 전복되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사망자 명단에 친구들 4명 모두 이름이 있었답니다. 순간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는데 여자친구 혼자 죽은 친구들과 같이 있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어왔답니다. 그런데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창문으로 죽은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그놈이 씩 웃더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더랍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이 안 나왔고 차마 죽은 친구들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창백한 얼굴로 계속 창문들 두들기고 나오라는 손짓을 한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너무 놀랐답니다. 그 둘은 경찰서에 가서 사정사정하여 양해 구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밝자마자 같이 가봤더니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짐가방만 달랑 놓여 있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음. 시골집에 갔다가 2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방에서 쾌쾌한 냄새가 풍겼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자 찬 공기를 머금은 바람이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으슬으슬 떨다가 금세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전원을 켜려는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오늘도 시끄럽게 뛰노는 모양이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 버린 터라 이어폰을 귀에 꽂고는 볼륨을 높였다. 스트라토바리비우스의 노래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와 귓구멍을 메웠다. 여기저기 몇 번 클릭질을 하다가 오랜만에 게임이나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냄새가 가시질 않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레지던트 이블의 메인 화면을 보고는 그마저도 금세 잊어버렸다. 시계를 보자 어느새 5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창문을 바라보자 어느새 해가 져 있었다. 이렇게나 게임에 빠져본 것도 꽤나 오랜만이었다.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몸이 찌뿌드드했다. 기지개를 켜자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이어폰을 귀에서 떼었다. 뭐야, 저 녀석들은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구먼. 목구멍으로 물을 넘기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형광등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이 정도면 민폐다. 남들 같으면 진작에 올라가서 따졌을 것이나 천성이 워낙 소심한지라. 그냥 한숨만 내뱉고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물론 위층 가족들의 질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소문 역시 그에 한몫했지만 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다. 내일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를 만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해서 일찍 자둬야 했다. 컴퓨터의 종료 버튼을 누르곤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둔 이불을 바닥에 깔기 시작했다. 위층의 그 녀석들도 이젠 조용한 모양이었다. 갑자기 적막해진 방 안에서 이불 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따라 베개가 푹신하게 느껴졌다. 하품을 크게 한번 하고는 눈을 감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멀어져 가는 의식을 잡아 끌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까 낮에 듣던 소리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다. 천장을 올려다보자 이제는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저 자식들은 잠도 없나? 그것보다 부모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길래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다. 위층으로 가서 항의라도 해볼까 하다가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에 다시 이어폰을 꼽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어폰을 통해 소리는 어떻게든 막았지만 어둠 속에서 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보여 공포심마저 느껴져 차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나로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눈이 떠졌다. 새벽 2시였다. 정말 저 자식들의 부모란 놈들은 뭐하는 녀석들인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무슨 용기가 나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집에서 나와 성큼성큼 위층으로 향했다. 낡아빠진 철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더욱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인터폰을 마구 눌렀다. 시끄러운 벨 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렸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문에 귀를 가져다 대봐도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계단을 내려와 관리실로 내려갔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경비 아저씨를 깨우는 게 조금은 미안했지만 어쨌든 아저씨를 깨우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하도 시끄럽게 군다고. 거기가 몇 호라고. 떠드는 집 말이야. 503호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시끄러워서. 내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날 듯 하더니 갑자기 천장을 바라보고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 진짜 503호 맞아?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더니 날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쪽 방 살던 사람들 이사 간 지 3일은 됐는데 학생이 잘못 들은 거 아냐? 경비 아저씨는 오히려 날 이상한 놈으로 여기는 듯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자 경비 아저씨는 그제야 마지못한 얼굴로 올라가 보겠다고 했다. 5층에 오르자 아저씨가 벨트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돌렸다. 문이 열리고 아저씨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자 집안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네. 나는 방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으나 사람은커녕 가구 하나 없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혹시나 하고 창을 열고 상반신을 기울여 좌우를 살폈다. 어쩐지 몸이 휘청하며 서늘한 느낌이 들어 금세 창을 닫곤 다시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저씨는 문간에 서서 볼일 다 봤으면 빨리 나가자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어리 빠진 채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그자마자 아저씨는 못잔 잠을 마무리하려는 듯 잽싸게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땅을 향해 고개를 쳐박았다. 그때 문 옆으로 난 직사각형의 금속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쪼그려 앉아 금속판의 귀퉁이에 있는 버튼을 툭 눌렀다. 금속판이 열렸다. 수도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괜찮은 거냐? 여전히 잠에서 못 태어난 듯 눈을 비비적거리며 현수가 말했다. 어떻게 그곳에서 뛰쳐나와 이곳으로 왔는지 정신이 없어 잘 기억나지도 않았다. 근데 무슨 일인데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냐? 어쨌든 일단 들어와라. 머리 빠져있는 내 얼굴을 보며 현수는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원룸의 좁은 방 안 구석구석에 갖가지 책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현수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한 병 꺼내어 나에게 건넸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녀석이 건넨 생수를 집었다. 순간 녀석의 눈빛이 빛난 듯했다. 그럼 무슨 일인데? 천천히 설명을 해봐. 현수에게는 어쩐지 사람의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었다. 학창시절 현수와는 그다지 가까이 지내지 않은 터인데도 말이 술술 나왔다. 나에게서 자초지종을 다 듣자 녀석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역시 안 믿는 거냐? 그것이 비웃음이라고 생각한 나는 왠지 기분이 나빠져 말이 거칠게 나왔다. 가자고, 너네 집. 예상치 못한 말에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멍하니 서 있는데 어느새 녀석은 현관에 서서 날 재촉했다. 빨리 가자, 춥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불이 켜진 집도 얼마 없어 건물에서 음산한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녀석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올랐다.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이 어쩐지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서 같이 간다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다. 내가 사는 방에 들어오는 첫 쇠부인이 남자라는 사실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워낙 공포심에 억눌려 있던 터라 그런 사실쯤은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다. 현수는 이리저리 내 방을 둘러보더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 또한 현수의 시선을 따라 천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쩌면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비참해졌다. 다시금 예의 그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어쩐지 무서워져 현수를 바라보니 그는 미동도 않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건네려는데 그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래도 위층에 올라가 봐야겠어. 경비실에 키 있다고 했지. 아까 올라가 봤어. 아무도 없다니까. 글쎄, 과연 그럴까? 녀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따라 나서려는데 녀석이 날 바라보며 말했다. 넌 여기 있어. 어쩐지 무섭다는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것이 창피해서 머뭇거렸다. 넌 여기 있어야 돼. 무슨 확고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일까? 녀석은 얼굴에 정색을 하곤 나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너한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워낙에 확신에 찬 말투인지라 그 기에 눌린 난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녀석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녀석이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천장은 흔들리고 있었다. 갑작스런 진동음에 화들짝 놀라 푹 안을 살펴보니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괜찮냐? 현수였다. 안도하는 마음에 한숨이 나왔다. 지금은 천장에서 소리 안 들리냐?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천장에서 소리가 뚝 끊겼다. 아니, 안 들리는데. 좋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는 병실을 나오며 물었다. 어떻게 안 거야? 이 세상에 이상한 일 따윈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냄새가 났으니까. 무슨 냄새? 처음에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났던 냄새 말이야. 그게 위층에서도 나더라고. 그게 왜? 새 집 냄새였거든.
꽤나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그 냄새가 잔뜩 풍기더군. 분명 포르말데히드 냄새였어. 흔히들 시멘트 냄새라고 하는. 단지 그것뿐이야. 아니, 그때까지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어딘가 근처에서 보수라도 한 모양이다 했지. 하지만 어쨌든 난 초자연 현상 따윈 믿지 않아.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면 분명 거기엔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래서 난 자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를 반협박해서 다시 그곳으로 올라갔지. 그런데 역시나 무슨 일이었는데 갓 이사한 사람의 집치곤 지나치게 깨끗했어. 보통 이사를 할 때 바닥 구석구석까지 세세하게 닦지는 않아. 그러고 보니 지나치게 방이 깨끗하긴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장이 너희 집보다 낮았어. 규격대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유독 한 집만 방의 크기가 다르다면 무언가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가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을 때 균형을 못 잡은 거였나. 물론 너희 집하고 기본 구조는 똑같으니까 집에서 하던 것처럼 몸이 무의식적으로 창을 향해 기댔는데 바닥이 높았기 때문에 창턱이 지나치게 낮았던 거지. 그래서 몸이 균형을 잃은 거고 병원 밖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건 그렇고 왜 하필이면 나보고는 아래층에 있으라고 했던 거야. 어쩌면 그게 바닥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결정적인 증거야. 무슨 말이야? 집주인은 아내를 묻은 다음 바로 도망쳤어. 그런데 묻힌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아내는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바닥을 치지 못한 거지.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는 게 들켜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관리인과 들어왔을 때도 역시 아내는 가만히 있었겠지. 물론 나에게 곧장 오느라 확인할 길은 없었겠지만 불안해진 아내는 우리가 함께 방으로 들어서자 그렇게 미친 듯이 바닥을 두드려댔던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대 부르고 나서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는 왜 지르라고 했던 거냐? 살리려고. 녀석이 입을 쩍 벌리곤 하품을 하며 말했다. 보통 며칠 동안 폐광이나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구조대원들은 갇혀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얘기해주지 않아.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하지. 왜냐하면 그걸 아는 순간 탈진해버려.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마찬가지야. 어차피 위에서 구조대원이 바닥을 뚫는다고 해도 그 여자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바닥을 뚫는 줄 알았을 거야.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나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전부 남편 목소리로 들릴 거라고. 특히나 자신의 집 쪽에서 들린다면 구조대원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로 보일지도 모르지. 넌 달라. 어쨌든 넌 그 가족들과 면식이라도 있었을 테니까. 내 목소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나 열심히 바닥을 두드려댔던 거고. 구조 중이라고 외치는 내 목소리에는 분명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쉽게 안 죽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며 그가 말했다. 뭐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곧 택시 한 대가 현수의 앞에 정차했다. 현수는 내게 손을 흔들고는 택시 시문을 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잊고 있던 어떤 사실이 기억나 등에서 소름이 돋았다. 택시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그에게 나는 외쳤다. 계량기는? 그는 듣지 못한 듯 그대로 택시에 올라 금세 사라져버렸다. 휴대폰을 열자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장. 5번째 이야기. 군대의 대공초소. 당시 저는 25-4-70년대 지원중대 소속이었고 3소대 5분대 소속이었는데 그날은 2분대 부분대장인 2월 군번 고참과 같이 대공초소를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대는 연대본부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연대본부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대본부에서는 불침번과 위병소 근무만을 서고 저희 중대에서 대공초소 근무를 섰습니다. 원래는 대공초소 A 탄약고 B 탄약고 근무를 섰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탄약고 근무는 더 이상 안 선다고 하더군요. 대공초소는 말 그대로 인근에서 제법 높은 언덕에 대공기관총이 설치되어 있는 초소였습니다. 언덕에 있다 보니 종종 고참들의 경우 마음에 안 드는 후임이 있을 경우 본부 소대 애들한테 부탁하여 일부러 근무를 변경해서 2시간 근무 동안 후임을 마음껏 교육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위 개념을 밥 말아먹은 후임들은 대공초소 근무가 상병급하고 같이 가게 되며
오늘은 맞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정도였죠. 다행히 저랑 근무를 썼던 고참은 성격이 남자답고 저를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라서 맞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친형처럼 잘 대해주셔서 간혹 장난도 치시고 그러셨죠. 그 고참이랑 간혹 이야기도 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A탄약고 쪽에서 사람 3명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고참에게 그걸 말하자 고참은 간부도 같이 왔나 보다 똑바로 서 하이바 쓰고 그 고참이 좋았던 이유입니다. 일단 근무 나가면 덥기 때문에 하이바를 벗게 해주었습니다. 동초는 근무 시간 동안 부대를 한 바퀴 돌면서 각 근무지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울타리 상황 같은 것은 보는 그런 근무인데 저희 중대는 최전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교육의 수단으로 많이 애용되던 근무 중 하나였습니다. 동초 근무자의 임무 중 하나는 부대 내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순찰을 돈 시간을 적는 것이었는데 A탄약고 역시 그런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3명이 A탄약고로 들어가기에 저랑 고참은 적나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가 싶더니 아래쪽에서 다시 2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순간 놓쳤나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명이 대궁초소 근처에 오자 저는 암구호를 대었고 그쪽에서도 답어를 하였습니다. 대궁초소 가까이에 올라와서 보니 같이 근무를 서는 고참의 동기가 사수였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당직 갔냐? 왜 여기까지 같이 왔대? 그러자 동초사수가 당직 코 골면서 자고 있어. 오기는 뭘 와. 그러더니 부사수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럼 저랑 고참이 봤던 3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 다시 본 A탄약고 초소에서 다시 3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본 저랑 제 고참은 남은 1시간 동안 A탄약고 쪽은 쳐다도 보지 않은 채 동초가 내려간 B탄약고 방향만 계속 사주 경계하였습니다. 덕분에 근무교대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다음 근무자로 온 소대 3기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정확히는 그 다음 날 오후에 보일러실에서 상병 급한테 교육받았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이후 제 아버지 군번이랑 같이 대공초소 근무를 나간 적이 있는데 성격이 개 같아서 후임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 전역할 때 두고 보자라는 말이 오가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그 아버지 군번한테 발길질에 채이고 언덕 오르는 길에 구르면 초 단위로 쎄서 늦게 온 만큼 또 맞고 구르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 군번이 뭐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잠깐 너 뭐라 그랬냐? 돌았냐? 미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얼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나보고 그만하라며 이 새끼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면서 제 하이바를 벗기고 자신의 하이바로 제 머리를 가격하려는데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랑 고참은 그 자리에서 잠시 얼어버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고 고참의 목소리로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시끄러. 그때는 낮 근무였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미신.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미신을 많이 믿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1980년대 후반이었고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신을 믿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새로운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부터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문에 붙이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쉬셨지만 저 동생은 어머니의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귀신의 짓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한 무당을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무당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집에는 원기가 있습니다. 무당의 말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지만 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당은 집안을 정화하는 의식을 거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무당은 향을 피우고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의 뒤에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무당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귀신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따라 집안 곳곳에 부적을 더 붙이셨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이상한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무당 덕분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몇 년 후 저희 가족은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어머니는 새 집에서도 똑같이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문 밖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떨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무당을 다시 불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어머니의 강한 의지에 결국 무당을 다시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무당은 이번에도 집안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매우 강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당은 다시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의식 중에 무당은 갑자기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놀라서 무당을 부축했습니다. 무당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더니 말했습니다. 이 영혼은 너무 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따라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이사를 하고 나서야 저희 가족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리셨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의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미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믿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신을 믿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미신이 어쩌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